안녕하세요. 갑자기 한 2주쯤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이 이야기는 기술적인 관점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좀 사회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마 소개는 성장 사다리 펀드 위원장으로 소개를 받았고 현재 저는 서울대학에 두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KT 사장으로서 기술 CTO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익히 다 알고 다 잘 쓰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알고 계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그렇구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구나라고 다시 말씀하실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득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농담 많이 하잖아. 신세대, 신세대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핸드폰 새로 나오면 바꾸려고 갤럭시 4 바꾸려고 야단이고 노트 3 요즘에 시계하고 같이 나오는 시계를 나누나요? 기어하고 갤럭시 맞추려고 야단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아시는 많은 분들은 이거 못 쓰겠다 옛날 거에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장박사님도 옛날 거에 쓰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옛날 거에. 자,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데니얼 캐너만이라고 경제 심리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Thinking Slow and Fast라고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 책을 읽어보면 경제가 심리학이고 심리학 경제에 이렇게 많이 좌우되는가 하는 게 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에서 이제 Thinking Slow and Fast and Slow에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갖다가 사람이 인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뭘 인식할 때 아마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투이션 가지고 해결되는 인투이션 가지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투이션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언제나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보실 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설명서 없었잖아요. 가능하면 인투이션으로 다 해결하라고 하는데 설명서 가지고 하는 거 안 하잖아요. 아직도 이거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뭘 할 때 이 커뮤니티브 이지 인식의 용이성을 갖다가 언제나 머릿속에 많이 두고 만드셔야지 그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너무 좋기 때문에 열심히 생각해서 이걸 쓰십시오 하면 그 순간 그 서비스는 대충 다 잘 수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뭡니까? 핸드폰과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전달하기 어려웠거나 이럴 때는 리저닝이 상당히 많이 좌우했지만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열심히 사고하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거지도 스마트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생각의 범위가 많이 좁아지는 현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좋든 싫든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집어넣고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나이 드신 분이 꽤 있으니까 이제 이거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저는 젊은 분들이 있으면 이거 설명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이제 모바일 폰이 가져온 현상이 어떤 거였느냐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화에서 개인 전화로서 바뀌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90년대에 처음 와가지고 PCS를 주전하고 PCS 가면 대충 다 다루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티클도 쓰고 할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anytime anywhere가 주로 쓰여지는 용어였습니다. 언제 어디나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모바일 폰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anytime anywhere도 동의했지만 그때 인식지 못한 always with you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나중에 왜 always with you가 우리 사회생활에 어떻게 바뀌었는데
PC가 모바일 폰을 합쳐가지고 스마트폰이 되면서 anytime anywhere는 당연한 거고요. always with you가 있고 always on, 여기서 always on이라는 것은 always connected라는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네트워크에 커넥트가 되고 그러니까 always with you 하고 always connected가 대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현상들이 개발했을 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현상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단순히 기술을 정해보면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컴퓨터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내 포켓 스피커를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븐데이즈 톤이 포함하고 있어 온 데이터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따지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그냥 좀 이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센서들 연결돼 가지고 꼭 예를 들면 뭐 보고 듣고 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는 하고요.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해가지고 서치가 많이 바뀌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언제 어디서나 서치 하잖아요. 그리고 리얼타임 서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디오 서치 예를 들면 음악 딱 갖다 대면 이게 무슨 건지 알려주잖아요. 사진 딱 찍으면 이게 무슨 것이 알려주잖아요. 오디오 때리면 서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캐주얼 서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해야 되는 쪽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캐주얼 서치라고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서치를 할 것도 모르고 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지도 앱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사실은 서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치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서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소셜, 뭐 투웨이 서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SNS에서 나오는 거, 트위터에서 나오는 거 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컨텍스트 어웨어. 예를 들면 내가 모바일을 쓰고 모바일 쓰기 때문에 모바일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이름이 내 있는 상태를 알아가지고 서치를 내 상태에 맞춰서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어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저는 서치가 궁극적으로는 디스커버리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 백화점에 옷 사러 갈 때 레시피 서치하나요? 안 하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저거 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이것이 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치를 갖다가 제일 편하게 하려면 비싼데 잘 비싼데 해달라는 되잖아요. 우리 비싼데 이야기할 때 키워드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대충 한마디 하면 알아서 다 해주죠. 앞으로의 서치에 갈 것은 결국 이제 캐주얼 서치나 디스커버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움직여질 거예요. 45분인데 속도를 어떻게 맞추겠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보면은 뭐 리치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북, 게임 이야기 하는데 앱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고 여러분들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앱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 게임 앱을 만들든지 내비게이션 앱 만들든지 뭐 생산성 만들든지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스마트폰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스마트폰은 다 알고 있죠. 아침 일어나셔서 어디 갔다가 여기 와서 뭐 이게 몇 시간 걸리는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수탁이 많은 물건 살 거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면 뭘 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컨텐츠를 봤는지 야한 컨텐츠 뭘 봤는지 여러분들이 자신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하고 소셜 인터랙션을 하는지 스마트폰은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제 퍼스널 히스토리도 알고 있고 어떤 것은 제가 좋아하고 어떤 건 내 싫어한다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후유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게 누적돼가지고 할 수 없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설치가 되고 컨텍스트 어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earn more and more about you all the time. 자, 우리 요즘 빅데이터 많이 떠들죠. 빅데이터 뭐예요? 결국은 숫자가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런 데이터가 쌓여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빅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뭔가 갖다가 가치 있는 것을 뽑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게 스마트폰이고 스마트폰이 모든 데이터의 예를 들면 입출력 소스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소스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하기 전에 모바일 폰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먼저 한번 따져보죠. 모바일 폰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제일 처음에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을 갖고 왔습니다.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이 뭐냐면은 핸드폰이 없기 전에는 우리 약속할 때 어떻게 했나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약속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 안 지키면 끝났죠.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요즘 뭉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야 근처에 와서 전화해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오늘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리 와 그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건 아니지만 마이크가 사소한 것들 갖다가 순간순간적으로 필요하게 코디네이션이 돼 나갈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걸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면 미사일 쏠 때도 자꾸 정면에서 쐈잖아요. 요즘은 크루즈 미사일이잖아. 쏴놓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A는 슛이 아니고 shoot and aim. 그게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가 매일 일거수일투족에도 마이크로 코디네이션 A는 슛이 아니고 shoot and aim으로 이제 일이 이제 변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스몰톡.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용돈만 간다니까. 다 기억나시죠? 요즘 용돈만 가도 했다가 KT, SKT 다 못 먹고 살잖아요. 가능하면 통화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통화 하루에 2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 중에 과연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시간 통화 얼마 했었어요? 아마 거의 10%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건 다 삭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통화를 무시 많이 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개인적인 통화가 안 됐잖아요. 개인적인 통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임포턴트한 톡이라기보다 비즈니스 톡보다는 퍼스널 톡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스몰 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통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통신에서 보면 통신은 채널 캐퍼시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널 캐퍼시티가 작으면은 많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많이 보낼 수가 없으면 정작 중간 정보밖에 못 보내고 암시를 못해요. 그때는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채널 캐퍼시티가 무지 커가지고 많이 보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게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빌딩입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우리 지금 저기 부회장님하고가 대화가 무시 많아야지 릴레이션이 빌딩 되는 거지.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면 릴레이션십이 빌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릴레이션십 빌딩, 채널 캐퍼시티가 크기로 해가지고 생기는 릴레이션십 빌딩, 스몰톡으로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 저기 핸드폰 만들면서 제 핸드폰 지금 막 우리 저 KT에서 그때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이거 스몰톡은 생각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값비싼 좋아하잖아. 이거 한 통 하면 비싼데 예를 들면 비즈니스맨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팅 우리가 말하면 문자 메시지 지금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어보자고 되던데 근데 요즘 문자 메시지 여러분들 더 많이 하잖아. 텍스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텍스팅이 굉장히 되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가는가 하면은 말 대신에 문자를 써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콜 바이 네임. 요즘 여러분들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저도 제 집사람 전화할 때 집사람 전화번호 때 뭐랄까 하다가 옛날에 뭐 집사람 이름을까지 했는데 요즘 일부러 전화번호 치는 막으려고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콜 바이 네임 뭡니까? 전화번호 하나도 모르고 이름 몰라서 전화해요. 콜 바이 넘버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애니타임 애니어 할 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근데 이게 퍼스널 폰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콜바이 네임이라고 하는 기능은 집 전화에도 많이 넣어줬습니다. 집 전화에도 예를 들면 콜바이 네임 못할 게 없죠. 그렇지만 집 전화에서 콜바이 네임이 한 번도 수고를 못했어요. 왜냐면 퍼스널하게 안 됐거든요. 내 전화번호 내 이름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콜바이 넘버에서 콜바이 네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는
아침에 전화기 안 갖고 나오면 불안하죠. 그래서 멀리 안 갔으면은 다시 가서 가지고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 사실 전화기 좋아하는 전화기 좋아 안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10분 좋던 프라이머리 컴패니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히 집 전화가 핸드폰으로 바뀌면서 변화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익숙하잖아요. 다 익숙하지만 이것을 이런 사회적 관점으로 한 번도 봐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도 똑같은 변화를 가지고 왔었어요. 제일 큰 게 이제 마이크로 코디네이션.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마이크로 코디네이션 갖고 온 거 보면 요즘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할 때 T맵 쓰는 사람 많잖아요. T맵은 수시로 지시가 바뀝니다. 예를 들면 어디가 교통이 바뀌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정보를 사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이고 정보를 얻는 형태, 그다음 정보를 표현하는 형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이 그런 것만 쓰는 거 아니고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여자들이 옷 사는 것도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 딱 비춰보고 그다음에 바죠 착색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생각하지 않았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즘 모든 걸 갖다가 everything real time, 그다음 instant two-way discovery라고 합니다. 가격 사이트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격 사이트 가서 가격 사진 찍어서 가격 체크해보고 그냥 사려고 그러잖아요. 인스턴트 디스커버리 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pression, 표현할 때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억하는 방법, 우리가 뭘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치나 사회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텝 바이 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마이크로 코디네이션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 모든 인텍션을 실시간으로 트랙 레코드 어널라이즈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예를 들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빅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뒤에 걸 보면 좀 더 나올 텐데요. 자, 저게 우리가 보이스 할 때는 텍스팅을 많이 돌립니다. 그 텍스팅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글을 글로 쓴 게 아니고 말을 글로 써버려요. 그 말하는 대신에 글로 쓰다 보니까 그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이 굉장히 짧아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나오고 이모티콘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그런 예를 들면 생각이 전달 수단이었는데 요즘은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는 글이 많이 전달 수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되냐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림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죠. 사진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역할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많습니다. 텍스팅 중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즘 골프하러 가보시면 골프하면서 앉아서 골프 샷하고 난 다음에 카트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카톡하고 있어요. 그 카톡은 대부분이 스몰톡이에요.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줄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의 쓸데없는 대화가 많아요. 사실은 요즘 연인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 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 한두 번 가진가요? 요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 텍스팅이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더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캐패시티, 채널 캐패시티가 되면서 옛날에는 채널 캐패시티가 적었을 때 통화가 잘 안 됐을 때 연결이 어려웠을 때는 인포메이션 전달이 중요한 건데 이제는 릴레이션십 빌딩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SNS 따지고 뭐 따지잖아요. SNS에서 여러분들 과연 얼마만큼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SNS 하시나요? 별로 아니에요. 릴리지 빌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릴리지 빌딩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하고 고사장님하고 예를 들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기 계신 분 알았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으로 따라서는 딱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 1밖에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링크는 굉장히 약한 링크. 약한 링크는 예를 들어 두꺼운 링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이 2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링크의 웨이트가 중요해져요. 약한 링크는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 옛날에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은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이 뭐 6, 5라 그랬나요? 그렇지만 그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 자체는 수학적인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면 그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페이크한 디그리 오브 세퍼레이션이 얼마큼 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노트나 일정이나 핸드폰이나 뭐 다 저항성이 들어있잖아. 저항성이 못 들어가는 것은 클라우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그게 클라우드로 같이 묶어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저장 공간 자체는 인피니티.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다 넣어놨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른다고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나기 때문에 뭘 갖다가 예를 들면 잊어먹지는 않아요. 익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갖다가 뭘 잊어먹지도 않지만 하도 많이 뭘 갖다 넣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요. 뭐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수단 많은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지금 뭐 키워드로 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내가 무슨 키워드 넣더라 한두 번 찾다 보면 짜증나서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기준이 용어는 뭡니다. 데이터가 있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데이터 시대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메타데이터 시대예요. 왜냐면 데이터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요즘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IPTV 보면 되는데 IPTV 연결되는 것은 실제 메타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뭘 하더라도 다 리마인드하는 메타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파일 시스템 들어가 보면 컴퓨터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몰라요. 단순히 그 제목이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가지고 링킹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어내는 컨텐츠마다 링크를 들어가야 되고 이 링킹 방법이 이제 메타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인스턴트 투웨이 디스커버리 인스턴트 투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시전 할 때 디시전이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경우에 좋아하는 시각은 간에 스마트폰이 디시전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찮은 거 당연히 스마트폰이 대신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뭘 갖다가 오토메이트 디시전을 많이 해달라고 해주려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 주어진 상황을 스마트폰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컨텍스트 어웨어가 되잖아요. 컨텍스트 어웨어가 될수록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토메이트 디시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시리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시리가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이러다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서치 엔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엔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지가 알아서 해줘야 되니까 두 엔진이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주머니에 들어있고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면 웨어러블 컴퓨터 비슷해가지고 그게 그냥 우리 호텔에 붙어 있다면은 많은 결정을 운영들이 끼어들어서 중간에 많이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냐면 요즘 저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차선에 따르면 삐삐삐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앞차하고 변경해가지고 차가 대신 브레이크 밟아주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인텐션 안 했는데도 차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런 역할 비슷하게 운영들이 그런 것을 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시츄에이션이 아까 우리 컨텍스트 어웨어라 내 상황을 알고 나의 인텐션을 알고 있다면 얘네들이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내 시츄에이션을 알고 내가 나의 인텐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냥 시비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토메이티드 디시전이 뭐냐면 결국은 예를 들면은 조금 덤하지만 예를 들면 개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덤하지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스마트한 개인 비서를 두고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 비서의 제일 성결 요구는 나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말하는 비서는 제한적으로 소용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독특한 개인 비서. 스마트폰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클라우드에 들어가가지고 빅데이터 들어가지고 데이터가 여러분들 데이터가 여러분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나니미제이션. 근데 그런 이슈는 오늘 따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메이티드 디시전 이런 것들을 제가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기 인스턴트로 모든 게 되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피어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게 인스턴트인 거하고 인스턴트 아닌 거하고 많이 달라요. 리얼타임으로 뭘 물어볼 수 있을 때 퍼처싱 디시전이나 모든 디시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퍼처싱 할 때 얼마큼 적극적으로 하는 건 무지 많잖아요. 그때 옆에서 이제 피어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킹 뭐 따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광고하는 게 예를 들면 다른 것보다 낫고 다른 것보다 낫다는 그렇잖아요. 그 영역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리얼타임 투웨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그걸로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에리아가 또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은 요즘 뭐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수시로 뭐냐면 이 핸드폰을 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8 to 5, 9 to 5라고 하는 워크아웃의 개념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 따지면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일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미국하고 일하려고 하면 한밤중에 이메일 열심히 적어야 되잖아요. 이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요즘은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뭐 웨어러블 컴퓨터 이런 거 하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워크하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세븐데이에서 24hours 어데이가 언제나 급할 때는 언제나 스트레스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과연 저 문제가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저 문제를 제가 이제 뭐냐면 정통부하고 저쪽 일을 갖다가 많이 좀 지금 정통부 아니죠. 지금 아니지만 이야기할 때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막 많이 했었거든요. 스마트워크 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 스마트워크가 될까 이거예요. 사람들 정말 속에서는 일을 들볶아야 스마트워크가 되는 건지 정말 일을 어떻게 잘하게 해야 되는지 그 스마트워크의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잘못 저걸 적용하고 나면은 아마 사람들이 무지 싫어하고 아마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일을 사람들한테 하게 하는 방법은 많은데 일을 정말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에피센트하게 하게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우리가 스마트워크가 빠지지만 그 솔루션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남자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는 빼기로 하고요. 정치 사회 문제는 데이브 캐머런이라고 영국 수상이 테드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한 15분짜리, 20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붙이냐 그런 자료인데 그런 것을 오늘 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이 이렇게 개인화되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개인화되면서 하는 현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한테 널리 퍼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뭘 하나 언제 어디 하나 우리가 컴퓨팅이 우리한테 지금 와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쪽에서 보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도구를 이런 식으로 다 뽑아내려고 그러죠. 빅데이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뭐냐면 와이어스 에코노믹 데벨롭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예면 이런 걸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파이낸시라는 이야기 알죠? 그 비슷하게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금융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예를 들면 값싼 핸드폰, 요즘 값싼 핸드폰이면 사실은 몇만 원이면 값싼 핸드폰 만들잖아요. 그걸 뿌려주고 나면은 그네들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 트랜잭션 자체를 갖다가 핸드폰 상에서 SNS로 예를 들면 트랜잭션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이 나타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던 에코노믹 디벨롭먼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번에 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도 많습니다. 뭐 인도에도 적용하려고 그러고 만들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다 따져보면 이게 양면의 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 굉장히 편하게 다가오지만 편하게 다가오는 만큼 저한테 대해서 너무 소수들이 다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한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은 아까도 내비게이션 이야기 들었지만은 요즘 여러분들 유행어 있잖아요. 여자만 세 가지 잘 들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말 들을 때 정말 그 내비게이션이 정말 똑똑한지 누가 아는지 몰라요.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뭐가 있나요? 판도라에서 문제가 한번 생겼죠. 예를 들면 뭐냐면 판도라가 음악 예를 들면 레코멘데이션 경우인데 음악 레코멘데이션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레코멘데이션 해준다고 하는 기본 철학에서 움직였는데 거기서 새로운 음악을 광고하고 싶을 때 어쩌다 한 번씩 바꿔 넣어주면 내가 그 음악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인지 그 사람이 광고를 넣는 음악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 저기 인터넷 북에 보면은 리커멘데이션 나오잖아. 그거 다 엉터리라고 이야기 나왔잖아. 우리는 믿고 있었잖아. 저 책 정말 좋은 책이구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사용되고 나면 정말 우리한테 편할 텐데 좋을 텐데 이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굉장한 영향을 하고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움직이지는 로봇의 딸이 밖에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빼고 나면 사회적인 걸 이야기하면 자 긍정적인 걸 따지면 뭐냐면 모든 거와 연결돼서 정보를 서로 나누게 돼가지고 모든 결정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 복잡한 스트레스를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컨스턴트 라이프 컴패니언 예를 들면 요즘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IEE에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딱 태어나면 애한테 핸드폰을 하나 딱 줘놓으면은 그 핸드폰은 예를 들면 핸드폰 24시간 켜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언제 뒤척이 언제 일어나고 기침 언제 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음악을 들려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고 핸드폰이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가 커가면서 같이 핸드폰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커간다고 하니 지식이 핸드폰이 커가는 게 핸드폰은 지식이 커가는 거예요. 한 살 때 핸드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2살 때 달라지고 3살 때 달라지고 계속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퍼스널 라이프 컴퓨터 우리도 이걸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볼 때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 내가 나한테 관련된 모든 인포메이션을 하는 허브 역할 자체가 일어나고 이게 대외적인 커넥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백스토리는 어젯밤에 당신이 뭐 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기억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내가 기억한 게 뭔지 알까 걔가 바꿔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바꾸려고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뭘 갖다가 본인이 결정했을 때 모르고 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대화가 계속 이제 그래서 뭡니까 스몰톡 위주로 가게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많이 디지털 월드가 되면은 세상이 많이 둔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하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보에 예를 들면 뭐라고 하나 평등성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정보의 평등성은 주어질 거예요. 근데 주어지는 정보는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주어지는 정보는 뭐냐면 아주 중요하지 않은 정보. 예를 들면 무슨 주식을 사면 내일 당장에 돈을 번다고 하는 정보가 여러분한테 공평하게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북한에 미사일이 여기 있다고 하는 정보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유주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디지털 디바이드는 사라지지만 임포턴트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디지털 디바이드는 계속 살아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플 인포메이션 앤 퀄리티 앤 스피드 이렇게 하지만 이걸 어플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언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할 때 언론의 사회부 기자들이 내놓는 기사들은 돈 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경제부 기자들이 내놓는 기사들은 돈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언론을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할 때 뭘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후진국이 중진국 갈 때까지는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파식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기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독자적 언론을 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인포메이션으로 미국을 묻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우리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구글에서 설치하시는 인포메이션 가지고 미국을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개인적인 우리 개인의 문제나 예를 들면 앞으로 상업의 문제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브레이브 뉴월드 멋진 신세계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요.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뒤에 거는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을 좀 받긴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소한 걸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전혀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예. 예. 성장 사다리 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많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성장 사다리 펀드 가지고 있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서. 자료가 어딘지 좀 모르겠네요. 일단 이제 성장 사다리 펀드는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펀드들이 어디서 주로 만드는가 하면은 미래부, 중기청, 산자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 사다리 펀드는 주관 부서가 그 세 가지 부서가 아니고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 창업을 열심히 안 시키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창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회수를 할 때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고 합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업 때도 용자. 예를 들면 투자는 결국 VIP로 직전에만 조금 투자하고 나가 또 용자. 그거를 성장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 배수에까지 또 투자 위주적으로 파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단순히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 배수에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 거기도 이제 투자보다는 투용자 연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뭐냐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창업에다가 너무 많이 정부가 들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돈을 벌고 나온 사람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돈 벌고 나온 사람은 전혀 안 만들어 놓고 열심히 회사 만들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것도 주장하는 것은
돈 벌고 나온 사람이 있게 만들어주자. 그럼 또 뭐냐면 또 예를 들면 이게 엔젤 하시면 엔젤 투자하고 난 다음에 돈이 조금 예를 들면 회사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뭐 잘 돼도 이게 세월이 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돈 투자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고회장님처럼 뭐 수백을 쌓아놓고 하시는 분 괜찮아요. 저처럼 뭐냐면 몇 천만 갖고 있는 사람은 돈 넣고 그러는데 몇 천만 안 넣으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뜨면은 우리가 펀드 넣더라도 펀드 낳고 난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팔 수 있어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투자한 돈의 유동성을 좀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기본 목적으로 단순히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 배수 쪽에, 성장 배수 쪽에 돈을 벌고 나오고 중간에 있는 사람의 돈을 유동성.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뭐 데스밸리라고 있잖아요. 데스밸리를 타고서 쪽으로 돈을 하자고 하는 거고. 그렇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성장 사다리 펀드의 총 자금은 대충 6조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금융은행 하니까 돈 모으기가 쉬워요. 다른데 뭐 저기 뭡니까 모태펀드 하면 1조 따지는데 이게 6조고요. 또 더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모태펀드나 이런 것들은 저기 예산 베이스예요. 근데 성장 사다리 펀드는 예산 베이스가 아닙니다. 투자 금액을 기반으로부터 다 받고 시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장 사다리 펀드를 엄청나게 잘못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면 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투자하다 보면은 투자 비클이 상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투자 하려면 성장 사다리 펀드는 창업뿐만 아니라 성장 효과까지 다 하는데 투자 비클이 하나밖에 없으면 성장에 들어가든지 M&A 하든지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비클 자체가 또 완전히 오픈시켜버리자. 앞으로 필요한 투자 비클을 더 만들자라고 하는 투자 비클을 오픈해가지고 여러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더 뭐냐면 자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펀드나 정부의 정책이 정부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일 무조건 따라가잖아.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바꾸려고 하는데 민간에서 굉장히 잘할 부분이 있을 텐데 민간이 잘할 부분도 우리가 좀 매칭을 시켜주자. 그래서 매칭의 범위를 더 넓히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습니까? 예. 지금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벤처 캐피탈 시스템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니셜 스테이지, 그 다음에 뭐 미디엄, 나중에 메자닌까지 이렇게 다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는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그걸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뭐 새로운 뭐 기법이 들어온 같이 이렇게 하는 장르는 뭐 오해가 들어가니까 투자 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스마트하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진짜 장부사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전체 한 그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오히려 인식을 시키고 많은 전문 그 캐피탈들이 그 전문 분야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스테이지 분야를 해서 그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앞에 투자한 사람 뒤에 좀 중간에 투자하려면 앞 사람 방빼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를 없애주는 전체 그런 시스템을 좀 유도를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테이지드 인베스트먼트 쪽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패널 펀드 쪽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기 금융위가 후발주자로서 여기 하면서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주고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금융위가 지금도 오늘도 사실 금융위 때문에 제가 뭐 3시 반까지 미팅을 하다가 그다음에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포지션이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뭔가 창업 성장 횟수 단계가 있는데요. 창업 단계는 스타트업 펀드 일단 하나만 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법규가 해결되면 엔젤이나 크라우드 펀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엔젤이나 크라우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자금 규모의 면에서 보면 크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 팩터를 어떻게 준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성장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중간 자금 유동성을 좀 많이 갖다 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인텐지블 에셋, 회사 가지고 있는 인텐지블 에셋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펀드 이런 것들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렉스 펀드 이런 것들도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뭐 장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던져주시면 우리가 그걸 해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일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기 지원 펀드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제일 좀 중요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의 경우에는 엑시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엉망이 되잖아요. 엑시스를 좀 더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엑시스는 과연 IPO로만 엑시스 시켜줄 수 있느냐? M&A를 좀 활성화시켜주자. M&A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과연 뭘까? 지금 대기업 보고 M&A 하라 그러면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M&A 하나요? 못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은 다른 이유 때문에 M&A 안 하잖아요. 자, 중기간에 M&A를 좀 지켜주면 더 좋을 텐데 중기간에 M&A는 과연 어떻게 지켜줄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재기지원 펀드 같은 경우 뭐냐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저기 벤처가 많이 가지고 예를 들면 한번 망하면 삼족이 면하는 이유가 사실은 과대한 담보 투자 때문이에요. 근데 과대한 담보 투자를 어떻게 줄여주느냐 하는 이슈거든요. 근데 무조건 벤처 작업하는 사람한테 돈 그냥 주면 그 다음에 뭐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짚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만 일단은 과연 정말 성공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정말 망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망했을 때 그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치를 100%는 참 못해주더라도 그것을 적당한 가격으로 예를 들면 리카버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00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형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회사가 문다면 100이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100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50으로 가격을 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넘겨준다면 50을 받는 회사도 괜찮은 거고 50의 가치를 받고 망하는 회사도 괜찮은 거고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기지원 같은 것은 워낙 방법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기지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민간에서부터 재기지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프로포즈를 받는 쪽으로 우리는 매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혀 관심 없고 펀드용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